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은 없지만 사실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또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약하지 눈물 흘리지 않고 있는 거군요. 저는 사실 작년 말에 그 파월이 연임하기 전에 네. 인플레는 일시적이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진짜 모르고 저런 소리를 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때 M2 증가율을 보면 이건 인플레가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딱 연임되고 나니까 네, 발톱을 드러냈죠. 확 예. 바뀌었잖아요. 포지션이. 그래서 뭐 연임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부터 해서 별소리가 다 나왔지만 음모론적으로 가면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네. 그 정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번엔 미국이 강력하게 긴축을 하면서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은 국가가 의외로 이머징 마켓이 아니고 영국하고 일본이었죠. 영국과 일본. 그렇죠. 유로존이 어쨌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져 있으니까 당장에 크게 문제는 안 됐지만 네.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탈유로 했었으면 진작에 망가졌을 건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견딘 건데 영국은 뭐 그렇죠. 유전에서 나왔죠. 네, 뭐 파생 관련된 이제 채권금리 관련해가지고 국채금리 관련된 것 때문에 터졌었고 일본 역시 150엔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나중에 일본 엔화 차트 한번 보시면은 150엔이 뚫려버리면 이게 거의 200엔까지는 없어요. 저항선이. 그러니까 그냥 뚫리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다른 자료에서 좀 봤던 건데 일본 역시도 엔화 관련해서 파생이 좀 걸려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150엔대에서.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거군요. 네. 엄청나게 큰 돈을 써가지고 방어를 하고 실패를 했었는데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보통 그 음모론자들 얘기하는 게 이제 양털깎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한 짓을 보면.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네들은 같은 혈족이라고 믿고 항상 의지하고 서로 형 동생하고 지내는 영국을 죽이겠느냐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뭐 이래저래 말은 맞지만은 동북아에서 가장 맹방은 일본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가장 말도 잘 듣고 듣는, 네,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근데 일본을 죽여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결국은 일본은 이제 그 엔화의 상단은 이미 확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150엔을 넘어서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방치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연준의 주장대로 만약에 그대로 고집해가지고 금리 5% 넘기고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지금 사실 그 코인 시장이 난리 난 것도 긴축 때문에 난리가 난 거거든요, 사실은. 코인 시장 활성화돼가지고 폭등하고 난리 났었던 것도 유동성 풀어서 됐던 거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코인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올 연초부터 제가 세 가지 리스크, 코인 시장, 중국 부동산, 유로존 이걸 같이 봤었는데 코인 시장은 다행히 이쪽 제도권하고는 크게 연관이 된 게 없다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영국이 무너지거나 만약에 일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일본이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은 와타나베 부인 또 자금들 돌기 시작하면은 그거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럼 전고점 돌파해서 계속 갈 거라고 보느냐?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박사님하고 방송 한번 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트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차트를 갖고 나가가지고 그때 장기 박스권이 돌파가 됐었고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3천이 깨지는 이 장대 음봉이 그려지는 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각보다 긴 또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차트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상단을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3천은 돌파 못할 거다. 근데 3천 밑에 어딘가까지는 상승을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망하는 것보다는 상단은 좀 의외로 좀 높게 갈 수도 있다. 단 이거는 연준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 부분이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액션을 그렇게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2600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네,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게 긴축으로 내년에도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추론, 네, 그죠? 네, 네, 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사실 판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보셨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전제는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달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워낙 그 사실은 아까 뭐 양털깎기 얘기도 하셨지만 달러가 패권이고 미국은 달러 절대 안 넣습니다. 네, 달러를 맞습니다. 건드리는 자 죽음을 넣지 못하리라 네, 네, 안 네. 넣거든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사실 달러가 너무 강하게 갖고 상대국 통화가 약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갔다가 이제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원화도 굉장히 환율 상승이 약하게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진정이나 안정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고점은 확인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네. 다시 1,4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 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은 제가 단언은 못하지만 단언을 못한다는 게 앞에 이제 전제가 있잖아요.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지금 보여주는 거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단기적으로 과했죠, 사실은. 이제 레벨 자체가 우리가 뭐, 리먼 사태도 아니고, 그쵸? 네, 맞습니다. 뭐, 코로나도 아닌데, 그 어떤 불안정성 때 환율 레벨처럼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요인이 있어서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있는데, 그죠? 어느 정도는, 네, 안정권으로 접어들 걸로 보셨습니다. 예, 일단 그 내년 시장에 관한 전망들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과연 또 어느 쪽에, 그런 뷰를 가지고 어느 쪽에 투자를 집중할 것인가, 투자의 섹터와 종목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